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또 재무 객관식 할 때가 됐네요. 네, 기본소 공부는 좀 하시고 오신 거죠? 기본소 공부, 그렇죠? 우리가 그 기억이 또 잘 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25문제 중에서 여러분 중급 회계가 보통 한 23개, 4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급 회계가 한두 문제 나오고. 근데 우리 이제 기본소 공부할 때 그런 걸 했죠. 어느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어느 부분이 좀 덜 나온다 이런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잠깐 스케줄 보세요. 스케줄. 총 16번 정도를 해요. 16번 정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챕터별로 이렇게 쭉 나눠서 봤는데, 우리가 1회차부터 9회차까지는 자본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자본까지 해서 상권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10회차부터 15회차까지가 이제, 이게 우리가 학원 쪽 부분이고, 16회차는 이제 고급 회계. 근데 고급 회계 부분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분법, 그 다음에 외환, 그리고 뭐 합병, 영어권 같은 회사는 거 딱 3군데만 나와요. 그래서 16회차는 아마 제가 따로 날을 잡아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평상시에 우리 제가 이제 서브 만들어가지고 이거 주면서 이렇게 같이 문제 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규 토요일 정도에 나올 건 한 15회차 정도 아마 나오시게 될 거고요. 16회차 하루는 이제 아마 평일 정도에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 공부하시면서 옆에 거 잠깐 보세요. 단원별로 이렇게 보시면 중요 단원하고 보통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중요 단원이라는 건 문제가 한 문제 이상 나오는 데겠죠. 당연히 우리 간단하게 몇 개 있나 보세요,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개념체계, 회계 이론 쪽, 그렇죠? 말로 된 게 그래도 우리 꽤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2개, 좀 나올 땐 4개까지 나온 적도 있는 2-3개 정도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장의 재고자산도 좀 꽤 나오죠. 여기도 보통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적게 나와야 2문제니까. 그죠? 뭐 저가법 이런 거는 무조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뭐 제일 당연히 1등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유형자산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 3개 챕터만 해도 한 10문제 가까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왜 그러냐면, 당연히 공부라는 게 강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 내에 풀어야 되잖아요. 객관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실은 스피드가 많이 또 중요시하고, 그리고 스피드만 빨리만 풀면 뭐예요? 맞아야 되니까. 실은 스피드와 정확성이 이제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조금 제가 많이 풀게끔 시킬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댁에 가서 푸시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 중요한 게 여기서 풀어서 이미 그걸 한번 소화를 하고 가셔서 복습을 하는 개념으로 해야지, 집안만 가서 알아서 풀어보세요라고 하면은 잘 안 풀리는 경우도 많고, 남들 풀 때 같이 풀어야 또 이게 푸는 맛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수업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챕터별로, 그리고 거기서 자주 나온 거 중요한 것들 그 체크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고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풀어보라고 또 시키고, 여러분들 자꾸 이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하루 오시면은 문제를 최소한 10문제 이상은 푸시게 될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셔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회독수를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 특히 이제 있는 것들은 반드시 풀고, 거기 기타 사항으로 잠깐 보세요. 자, 중요 단어는 반드시 모든 문제를 5번 정도는 풀어보셔야 됩니다. 최소 5번은 풀어보셔야 돼요. 이게 아시겠지만 그만큼 숙달을 시키라는 얘기죠. 숙달을 시키고, 뭐, 당연히 한 번 풀어서 맞출 수도 있고, 한 2-3번 더 가야지 또 맞출 수도 있고, 또 재밌는 게 또 첫 번째 맞추는데 또 풀면 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가장 열받는 게, 못 모르고 풀 때는 맞았는데 알고 푸니까 또 틀리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야, 딱. 어쨌든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나오면 맞춰야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5번 정도 풀고, 잘 안 풀린 부분은 반드시 기본서를 보셔야 돼요. 제가 기본서를 보라고 다 보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저 중요하다고 봤던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 부분은 기본서를 볼 수 있으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그게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되고, 기본적인 내용이 자주 나오는 건 맞춰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째 보통단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 최소한 3번 정도는 푸셔야 돼요. 3번 정도 푸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서는 실은 나올 줄 알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 하긴 하는데요. 반드시 풀라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나올 줄 알지만은 손을 못 대고 거의 이렇게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아시면 차이번과 자본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오류수정 이런 것들 있죠. 오류수정 나올 줄 알아. 그러죠? 근데 그 시간 내에 풀 수 있을 것까지는 안 되더라고, 시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핵심적인 거 위주로만 이렇게 쭉 한다 이거지. 예. 그래서 물론 수업은 다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그것까지 100% 다 끝내서 무조건 다 풀어라. 왜냐면 열심히 차이번과 자본화 계산했는데 항상 그러잖아요. 계산을 한 건 좋아. 답이 없어. 그러죠? 거기다 2분 3분 투자했는데 답이 없으면 그거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제 문제 푸는 스킬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기 중요 부분, 보통 부분이라고 정해진 거를 꼭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기에 이제 여기 보면 기출 문제도 있고 그냥 내 문제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제일 그래도 좋은 게 기출 문제야.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반드시 2번 이상 풀어보십시오. 각 섹터별로. 기출 문제 풀어보시고 나머지 연습 문제는 이제 수업 시간에 풀어보는 부분만 3번 이상 풀어보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게 재무회계가 25개면 실은 재무회계만으로도 과락을 넘겨야 돼요. 속된 말로 하면 재무회계만 과락 넘기고 원가관리회계에서는 그냥 점수가 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40분 만에 재무회계를 과락을 넘길 수 있을 정도로 풀려면은요, 정말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5번 이상 푸셔야지 아마 될 거야. 그리고 그것도 기출문제 나오면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80% 이상 기출문제를 다 풀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많은 걸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기본서 시간에 얼마나 우리가 충실하게 했느냐, 이거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풀리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예습이 가능하시면 물론 문제도 다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은 그 시간이 그것까지는 안 되잖아요. 왜냐면 객관식이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셔야 되면 암기 과목도 좀 더 신경을 흡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할 수는 없어요. 세번만 할 수도 없고 재무회계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예습이 안 되면 이제 무조건 뭐 문제를 다 풀어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내용 정도만 한번 보고 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이 책에 기본적으로 이 책으로 다 나갈 거고요.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조금 부족하거나 더 나올 만한 요소들은 제가 문제를 왜냐면 회계사 기출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걸 더 해가지고 핸드아웃 프린트로 나눠 드릴 거니까 프린트로 나눠주는 거 있으면 이제 그것만 또 잘 버리지 마시고 모으셔가지고 나중에 꼭 한번 더 풀어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보시고 자 오늘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뭐 시간이 풍족한 건 아니니까. 자, 1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1장. 자, 먼저 1장 가기 전 7페이지를 열면 왼쪽에 6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6페이지에 보시면은 저기 최근에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기출문제가 나오죠. 이제 2010년도부터 나온 이유는 아시겠지만 IFRS가 들어온 지가 2010년도부터 문제가 들어왔죠, 여러분. 이 기출문제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쭉 보시면 자, 잘 봐요, 여러분. 거기 개념체계가 꾸준히 나왔네요. 2문제, 3문제, 4문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보니까 그죠? 그리고 2-3문제가 보통 나오네요. 많이 나오는 건 4문제가 있었지만. 그리고 수익인식이 나오는데 이제 올해는 아무래도 기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수익인식 나오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건설계약은 수익인식이 일부가 돼버리니까 얘는 조금 약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보시면 뭐 거의 그냥 평균적으로 2문제. 그리고 유형자산은 4문제, 5문제 있고 2문제도 있었긴 했었네. 그러죠? 예, 그래서 4문제 정도가 보통, 3문제, 4문제 정도가 보통이고, 차이번가 자본화는 그러니까 해 걸러서 한 번씩 나오는 것 같고, 무형자산은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2007년이 17년이 예외인데, 무형자산은 거의 나오고, 금융부채는 안 나온 애들도 한 반은 되고, 그 다음에 충당부채. 그러니까 금융부채하고 충당부채하고 합해가지고 하나나 아니면 2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본은 들쑥날쑥거리는 되게 이것도 나올 때 나오고 안 나올 때 안 나오고 이렇게 돼 있고, 금융자산은 유가증권인데 올해 같은 거 이제 무조건 나오겠죠. 주식이나 채권은 한 문제는 반드시 내니까.
그리고 금산 2는 이제 나온 해가 별로 없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전환사채도 그렇고, 그러니까 뒷부분은 이게 듬성듬성이 나오기 시작하네. 종업원급여와 주식기준 보상도 거의 한 해씩 걸러서 나오고, 그 다음에 리스가 2017년도 유일하게 안 나왔고, 계속 나왔고요.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이런 것도 그렇고, 법인세 회계는 이혼법인세는 말로 된 문제가 2010년도에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었고, 회계 변경 오르수 정도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당이익은 매년 한 문제씩, 현금 물음표도 그렇고 꼬박꼬박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보고와 비율 분석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4문제나 나왔잖아요. 미친 거죠. 그리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실은 거의 4문제 때려 넣었지만 저게 뭐냐면, 막 특수관계자 내고 막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회전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4문제를 낸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낸 해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엿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진짜로. 그래서 한번 사이드에서만 내는 애들은 그래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래서 2017년도가 그렇잖아요. 사이드에서만 진짜 많이 냈어요. 근데도 평균 점수가 안 떨어지더라고. 그죠? 네. 그러니까 왜 그 출제자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내면은 니네 한번 당해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안 당하니까 그죠? 평균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보면 그 2017년도 보면은요, 여러분 4문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리스에도 나올 거고 나야 되고. 저쪽 전환사채에 나올 거고 무형자산 나올 거고 이 문제들을 안 내버리고 글로 몰아버린 거지. 이상한 대로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약간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2017년도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실은 뭐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2015년도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돌아가면서 장난을 치는 것 같더라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은 범위인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차입원가 자본화를 계산한다. 그럼 보통 1년 차의 문제를 내는데 2년 차 문제를 내버리는 거지. 그리고 주당이익이 있다 그러면 기본 주당이익을 매년 냈는데 딱 한 번 희석 나왔거든요. 그 해 희석 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내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내는 의도는 이제 뻔하죠.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응시를 하니까 그만큼 또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약간 편법을 써가지고, 공부를 좀 안 한 사람들은 이제 제끼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좀 그런 해도 중에 하나였고요. 2017년이. 뭐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많이 이상하게 내지 않아야겠죠? 예. 그리고 결합이 나오는데 그 사업 결합이라는 게 합병이에요, 여러분. 합병에서 딴 거 안 내요. 다 영어권만 내요, 영어권만. 영어권 내고.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는 지분법. 그리고 연결은 안 나오고, 연결이 저기 뭐 이렇게 2문제 나왔더니 전 연결이라고 할 수도 없는 연결들이 나와가지고요. 그건 지분법으로 하면은 알 수 있는 연결 이런 것들이 냈어요. 그래서 놔두고, 환율 한번 나오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올해도 실은 고급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고급 얘기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를 특강을 평일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평일은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나와가지고 그때 나온 사람들은 좋아했는데 안 나온 사람들은 또 안 듣잖아. 또 온라인 들으세요 그러면 잘 안 듣잖아 우리. 그러죠? 네,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특강 그러니까 저 평일에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당겨가지고 해야겠더라고요. 좀 일찍 오셔가지고 해야지 좀 마음 놓고 하지. 뒤에 좀 밀어서 하면은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그거 들으러 오겠어요 여러분? 잘 안 들어지. 그래서 이제 요것도 제가 감안해가지고 시간도 생각해가지고 같이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나오더란 얘기죠. 근데 전반적인 추세가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는요 실은 나오는 거 나오고 안 나오는 거 안 나오고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실은 올해 거 빼고요 한번 2012, 13, 14, 15, 15 이렇게 보세요. 그럼 거의 딱 정형화돼 있어요. 매년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그리고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 2017년도 딱 들어오면서 그런 막 룰을 갑자기 딱 변화를 일으켰죠. 그래서 어쨌든 공부는 좀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전하고 다른 거는 이제 예전에는 보통 상권만 열심히 해도 60%는 다 맞출 거다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 이제. 상권과 학원을 같이 해야 되겠더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1장부터 들어가죠, 여러분. 자, 개념체계와 재무제표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출문제가 항상 문제는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응? 이게 만든 문제를 막 풀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려고 하시고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기출문제만 쭉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본인이 공부해야 될 범위가 나와요, 실은. 응? 예를 들어서 막 리스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리스는 물음만 한번 쭉 읽어봐봐, 물음만. 어? 시간. 그러면은 똑같아, 물음들이 다. 물어볼 수 있는 패턴이 똑같다는 얘기야. 딴 거 없어, 뭐. 그러죠?
뭐 예를 들어 유용자산이다 그러면 교환이 있잖아요. 교환만 물음만 읽어봐봐. 물음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실제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동일한 물음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숫자만 바꿔서 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거의 겹치는 부분들이 많지. 봐봐, 여러분. 자, 거기 뭐뭐 나왔나 봐. 2017년부터 볼까, 여러분? 질적 특성. 그러죠? 이거 맨날 공부하잖아, 여러분. 보강적 질적 특성, 근본적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나오고 재무제표 표시. 이게 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하고 뭐 재무상태표, 기타 포괄손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뻔한 얘기죠. 두 번째도 재무제표 표시. 측정 기준. 측정 기준이 뭐였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현행원가 이런 거 4개 있었잖아. 그죠? 역사적 원가, 뭐, 실현 가능. 이거 그런 거, 뭐. 그건 공정가치. 그리고 2015년도 개념체계. 재무회계 개념체계가 질적 특성을 포함해서 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 여기다가 좀 예외죠. 공정가치. 서열체계. 잘 안 되는데. 근데 자본유지 개념도 그렇고. 그리고 13년도 질적 특성. 2014년도 재무제표 표시. 이게 일반상. 그리고 재무제표 표시. 그리고 영업이익이 뭐냐. 왜냐면 이 해에는 영업이익이 나왔던 게 여러분, 우리 포괄손익계산서 공부할 때 그거 기억나요, 여러분? 옛날에는 영업이익이라는 표시가 없었다고 그랬죠, 포괄손익계산서에.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만 영업이익이 없는 손익계산서라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 그래서 이게 개정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2014년도에 바뀌었거든. 그러면서 이제 2014년도에 그 바뀐 내용이 근거해서 내버리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기준서 바뀌니까, 바뀐 기준서, 빨리 적용하고 있는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고, 2013년대 질적 특성, 영업이익, 재무제표 표시. 질적 특성, 측정 기준, 그 다음에 개념체계, 재무제표, 포괄손익. 포괄손익계산 재무제표지 뭐, 그렇지. 그러면 딱 보니까 여러분, 주제 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질적 특성. 안 나온 해가 좀 이상한 거지, 뭐, 오히려 솔직히. 질적 특성은. 언제인지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다 느껴봐. 이거 지금 물어보는 게 똑같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 질적 특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범위 정해놓고 거기에 있는 말장난 하는 문제 아니야, 다. OX 맞추는 거 아니야, 전. 그리고 또 뭐 나왔어, 보니까. 그렇죠. 재무제표 표시. 그렇죠. 재무제표 표시. 우리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타 포괄손익,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일부 뭐가 네. 측정 기준. 지금 뭐 영업이익 이런 것도 재무제표 일부예요, 여러분. 주제만 영업이익이라고 쓴 것 뿐이지. 그게 포괄손익계산서 공부하면서 다 나오는 주제들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일단, 다시 이제 그걸 보고 열심히 넣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게, 실은 회계 이론 파트는 3개의 주제를 내는 곳이에요.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든 정리를 하든 생각을 해봐요. 제일 먼저 이 개념체계, 재무회계 개념체계를 가지고 내는데 여러분 개념체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 국제회계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대한 해석서가 있어요. 근데 국제회계 기준에서 이 공통적인 이론적인 것만 모아서 만든 게 개념체계잖아요. 왜 우리 저기 법으로 치면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렇게 있지만은 그 중에서 공통적인 것만 모아서 만든 게 뭐예요? 국기법이잖아요. 국세기본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념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체계고, 그래서 개념체계에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가지고 문제를 내달라는 얘기죠. 자, 재무회계 질적 특성은 우리가 몇 가지 특성으로 나누죠? 뭐하고 뭐로 나눠? 근본적. 자, 지금 평상시 실력을 한번 보는 거 여러분. 근본적 몇 개 있었어요? 네, 2가지. 뭐 있었어요? 응? 네. 기억나 여러분? 요 안에는 몇 개 있었어요? 목적 그다음 뭐가 있어요? 예측 가치, 예측 가치, 확인 가치, 또 중요성, 그렇지 중요성.
기억나요, 여러분? 한번 다시 보긴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혹시 그 틀이 어느 정도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큰 아웃라인만 잡으려고. 자, 충실한 표현은 여러분. 없어야 되죠. 그렇죠? 오류가 없어야 되죠. 무오류성. 그렇죠? 그리고, 뭐야. 편의가 없어야 되죠. 한쪽으로. 그리고 완전하고 정보의 누락이 없어야 되죠, 여러분? 완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없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보강적 질적 특성은 우리 몇 개 있어요? 4가지가 있죠. 이거 기억해요, 여러분? 4개 외울 때 뭐냐면 3개가 어떤 단어를 공통으로 했냐면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했었죠?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이해 가능성, 그렇죠? 가능성 3개에다가 적시성,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특히 비교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비교 가능성의 일관성이나 통일성까지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 얘기. 자, 두 번째가 재무제표 표시예요. 자, 그럼 지금 보니까 재무제표 표시도 지금 몇 번 나오잖아요. 재무제표 표시는, 자, 재무상태표. 자, 정리 한번 잠깐 해봐요. 여러분, 재무상태표의 작성 방법은 몇 가지가 허용이 돼요? 3가지가 있었지? 유동, 비유동, 구분하는 거.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이라고 기억나요, 여러분? 자산부채를 쓸 때는 유동, 비유동하고 작성 방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자산은 왼쪽, 당연히 부채나 자본 오른쪽은 맞아요. 그런데 그걸 유동, 비유동을 구분해서 자산부채를 쓸 거냐, 그러죠? 유동, 비유동 구분법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동, 비유동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국제회계에서 재무상태 만들려면? 어떻게 쓸 수도 있어?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구분 없이 한 줄로 쭉 내렸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둘을 섞어서 쓸 수도 있었죠? 오래됐죠, 우리가 공부한 지는. 그렇죠? 유동성 배열법, 혼합법 이런 게 있었죠. 기억나죠? 자, 그러면서 꼭 하나 거기서 별거 아닌데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자산부채는 유동, 비유동을 할 때 꼭 어디에만 넣으라고 그랬어요? 비유동에만 넣으라고 그랬죠? 예, 이연법인세는 유동이 없다. 여기 표시할 때는 표시할 때 유동, 비유동 구분할 때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반드시 비유동에만 표시를 한다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공부할 때 여러분, 두 번째 재무상태 공부할 때 유동부채를 나누는 부분이 중요해요. 유동부채하고 어느 경우에 비유동부채냐.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1년 단위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었죠. 유동, 비유동 나눌 때 영업주기, 영업순환주기 있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예, 1년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영업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기준이. 그게 있고, 자, 두 번째가 이게 뭐냐면 유동인지 비유동인지 판단하는 게 있었어요. 자, 우리 어디서 했냐면 여러분, 이게 12월 31일 2월 28일이고 만약에 이게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이에요. 여러분, 결산일과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을 뭐라고 그랬었죠, 우리가? 보고기간 후 사건. 여기에서 막 공부 좀 몇 개 했었는데, 그죠? 자, 요 보고기간 사건, 요때, 여러분, 요 시점에, 자, 원래 얘가 출신 성분은 비유동부채였어요. 처음에는 비유동부채로 넘어오다가 내년도에 이제 갚을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유동부채로 가야 되는데, 요 시점에 만기 연장에 합의했다. 그 단어 기억나요? 만기 연장에 합의했다. 만기 연장에 합의했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년도 X2년도 9월 말에 갚아야 될 부채인데 1년 내에 갚을 상황이 안 되니까 만기를 2년, 3년으로 늘렸다. 요 시점에 늘리면은 그거는 만기를 2년, 3년으로 늘리면 비유동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유동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유동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12월 31일 이전에 합의하면
비유동으로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 그런 내용. 기억나요, 이거? 예, 말장난으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이거 꼭 체크. 이거 나오는 거 재무상태표는 딴 게 안 나오고. 한 번만 다시, 할 거니까. 내용하고 또 책 다시 볼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억을 올려보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늦었다. 그래서 뭐로 봐야 된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차입 조건, 차입 약정을 위배했어요. 차입 약정을 위배를 해가지고 그 차입 약정 위배를 해소할 수 있는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어. 근데 그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요 시점에 이루어졌어요. 미리 전에 이루어졌으면 이 차입 약정 위반도 뭐가 되냐면 그래 비유등이 되는데 나중에 이루어졌으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늦었어. 그것도 이거 뭐로 불려야 된다? 유동부채로 불려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면 제일 기억할 건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어떤 행위가 발생하면은 이거는 늦은 걸로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죠. 자, 이런 케이스가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뒤에도 공부하셨던 분들은 자, 몇 개가 있는데 세 가지를 같이 구분해서 가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보고개노 사건과 관련돼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죠. 자, 이 보고기간 후 사건, 여기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다면, 거래가 발생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를 공부하면서 딱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할 때. 자, 지금 원칙은 그 소리 여러분. 유동부채나 비유동부채를 구분할 때 보고기간 후 사건인 저 뒤에 있는 시점에서 어떤 아까 말한 대로 만기 연장에 합의하거나 차입약정 위배를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그 경우에는 늦었다고 뭐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항상 비유동으로 보지 않고 뭐로만 봐야 된다? 유동으로 봐야 된다. 이게 하나고요. 자, 두 번째 주제가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이에요. 자, 우리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에서 특히 나오는 주제였는데요. 이쪽으로 분류되면 우리 뭐를 안 하기로 했었냐면 감가상각을 안 하기로 했었죠. 자, 그런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여기까지는 유형자산으로 잘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매각예정으로 자 바꿉시다 라고 바꿨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 아니면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서 재무제표를 보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발행승인일이 여기라는 건 재무제표가 아직 안 나갔잖아요, 여러분. 안 나갔는데 고쳐서 내보낼 거냐, 안 고치고 그냥 내보낼 거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매각예정으로 가는 거는 늦었죠. 늦었기 때문에 그냥 뭐로 분류한다?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세 번째. 또 하나가 주당이익이에요. 자, 주당이익에서 자,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이 있어요. 자, 해당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이 이루어진 시점이 여기에요. 그러면 작년도 주당이익 효과는 이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을 반영해서 주당이익을 계산해야 된다? 반영하지 않고 계산해야 된다? 그렇지, 반영한다 이거지. 늦었어도 이거는 주당이익에 반영해서 이 효과를 반영하여 주당이익을 계산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실은 원래 그 보고기간 후 사건에 어떤 행위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말에 재무제표는 이미 다 완성이 실은 된 상태잖아. 나가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러면 저 보고기간 후 사건이 발생하면 그 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요 거래가 발생한 사건을 반영한다, 반영 안 한다 그러면 반영 안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누구만 이걸 반영해서 고치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금? 그렇지. 이게 예외예요. 그러니까 얘를 자꾸 내는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건 주제가 나오면 이 세 개를 떠올리시면 돼요. 원래는 고치는 거 아니야. 늦었거든. 응?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는데 걔가 자꾸 언급이 되니까 같이 묶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어쨌든 재무상태표에서 그렇게 연결되는 주제들이 있고, 자, 또 하나. 여기는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짚어가는 게 또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포괄 손익계산서. 자, 공부할 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이게 다 말로 나오는 거니까. 자, 여러분, 모든 손익은 어디에 반영되는 게 원칙이다? 당기손익, 그렇지. 자, 그거부터 손익은 몇 가지로 나눈다, 우리? 두 가지.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 근데 모든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게 원칙이고, 당기손익 원칙이고, 손익은 손익인데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케이스는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 어디에 반영되는 거야?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되는 게 하나 있었고 또 이익잉여금에 반영되는 게 있었죠? 이익잉여금에 반영되는 게 뭐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전기 오류 수정 손익과 또 회계, 정책 변경 누적 효과 걔네들도 손익인데도 불구하고 당기손익에 집어넣지 않는 예외라고 그랬죠? 그러죠? 그렇죠? 기억이 안 기본수를 가져오면 되는데 우리도 그러지? 이번에 가져와가지고 줄친 것 또 하고. 자, 두 번째. 어떤 손익은 절대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말라고 배웠어. 어떤 손익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 특별손익은 절대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특별손익이라는 건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는 안 적고 주석에는 적을 수 있었나요? 주석도 안 됐지. 특별손익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면 안 돼. 본문이든 주석이든.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손익은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하라고 그랬었어. 뭘 구분해서 표시하라고 그랬어? 영업이익은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손익을 계산을 그럴 때 특별손익은 절대 넣으면 안 되고 누구는 반드시 넣으라고 그랬냐면 영업손익은 영업이익이나 영업손실을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분을 했고 자, 영업손익에서 또 하나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그 회사의 고유한, 그 회사만의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영업이익이고요. 그 회사만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과 관련된 일부 사항들은 조정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회사의 특이한 사항을 반영된, 그래서 조정영업이익은 본문에 쓴다고 그래서 주석에 쓴다고 그러죠, 그걸? 주석에 구분해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주석에 표시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나머지 그런 것도 있었고, 문장 중에 여러분. 자, 우리가 원래대로 하자면 대손충당, 지금 손실충당으로 용어 많이 바뀌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것들은 환입되면 영업의 수익이다, 판관비의 마이너스다? 판관비의 마이너스로 하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영업수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판관비의 마이너스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수익으로 잡지 말고 비용의 마이너스로 빼라라고까지 했었죠, 여러분? 그런 것까지 했었죠. 자, 여기 밑에 있지만, 자, 다시. 기타 포괄손익. 이게 또 무시 못하게 나오잖아요. 자, 기타 포괄손익을 몇 가지로 나눠서 표시한다? 두 가지로 나눠야 되잖아요. 뭐 되는 거, 안 되는 거? 재분류 조정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재분류 조정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기억해야 돼, 이제는. 자, 재분류 또는 요즘에, 재분류 조정 또는 이거를 재순환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죠? 그죠? 재순환이 영어로는 그렇게 기준서에 바뀌어서 나올 때 이렇게 해. 리사이클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재분류는 뭐라고 배웠었냐면 기본 수업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체계의 기준서상은 그 재분류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유가증권 중에서 우리 그 주식 이번에 바뀐 규정 보면은 재분류종 돼야 안 돼요. 주식은 재분류종 안 된다 그랬지. 주식은 모두 다 재분류종 금지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리사이클링 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근래 나온 단어 이렇게 돼. 이게 원래 리사이클링 재활용이잖아. 그지? 재활용 금지 뭐 그러지? 근데 뭐 재순환 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재분류종 되는 게 있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자, 여러분 되는 거 제가 한 개는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 뭐 있었어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중에서 어느 상품? 채무상품. 그렇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의 채무상품. 채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사업 환산손익. 그렇죠? 그 다음에 파생상품 해외사업을 이렇게 쓸게요. 해외사업 환산손익 이렇게 되는 것들. 자, 그런데 실은 더 많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재벌 중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있었어? 재평가잉여금. 그렇죠? 그 다음에 순 확정급여 부채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측정 요소.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무슨 상품? 지분상품. 이거는 재분류 중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뀌어라. 특히 올해는 요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 지분상품 주식은 모든 주식은 어떠한 경우도 재분류 중 될 수가 없다. 그거를 기억하셔라. 넌 끝까지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식과 측정. 그런데 시험에서는 특히 요놈의 측정.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대표되고, 이제, 물론 자잘한 것도 이렇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상계 이런 것도 막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있지, 나오지. 근데 이제 메인만 지금 잡는 거지. 예를 들어 뭐 상계 같은 건 상계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여러분? 근데 뭐 상계를 허용하는 예를 기억하라 또 그랬었잖아. 그래서 원래는 자산부채 상계 안 되고 수익비용 상계 안 돼. 근데 자산부채는 예외도 없이 안 돼, 상계가. 근데 뭐는 상계가 됐어, 우리가? 수익비용 상계가 됐었죠? 그거만 잠깐 할까? 그러면 수익비용 상계가 되는 예외적인 게 뭐 있었어요? 응? 어디였어? 우리가 비유동자산을 매각할 때, 여러분, 거래 원가를 어떻게 했었죠, 여러분? 매각 금액에서 차감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우리 회사가 배달하던 중고차를 1,000만 원에 팔았다. 그런데 파는데 수수료 50만 원 줬다. 그럼 우리가 순 매각 금액 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50만 원, 1,000만 원에서 빼가지고 950에 판 걸로 보라. 그런 건 허용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뭐가 또 허용이 됐었냐면 충당부채할 때 제3자로부터 변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게 되면은 별도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산을 잡고 관련된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라는 표현 기억나, 여러분? 그런 건 그러지? 예,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자, 그런 게 이제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 그러니까 손실충당금이죠, 지금은. 매출채권에서 손실충당금을 빼거나,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빼서 순액으로 쓰는 것은 상계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자산을 순액으로 쓰는 것은 상계하고 관련이 없다. 그거 기억하라고 그랬었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손익은 상계할 수 있냐면 차익에 해당하는 개념들. 우리가 원래 영업의 수익과 차익, 영업의 비용과 차손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로 부르냐면 영업의 수익.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 뒤에는 실은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차익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영업의 비용 다음에 뭐가 생략되면 차손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차익과 차손에 해당하는 것은 상계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익과 차손 중에 해당하는 상계 허용되는 게 뭐야? 외환손익과 또 단기 매매 금융상품 관련된 손익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상계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하지만 걔네들도 중요하면 뭐 하겠어, 이건? 구분 표시한다. 응? 말로 때우려고 했더니, 그렇지? 그렇지. 말로 때우려고 하니까. 아니면 이제 이거 측정하고 이제 나올 때 꼭 그쪽 파트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응? 자, 봐봐요. 여러분, 상계. 상계 금지야, 금지. 여러분, 상계 하는 게 아니라 상계. 자, 원칙. 둘, 하지 마. 이런 얘기죠.
매각금액에서 거래원가, 여러분, 처분비용을 뺀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순매각금액. 그래서 장부상의 금액을 차감한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처분손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었잖아. 처분손익 계산할 때 누구를 상계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거래원가 처분비용을 상계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여기서 안 빠졌다면 예를 들어 처분이익이 나올 것 같으면 처분이익을 많이 잡고 수수료 비용으로 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허용된다라는 거고. 제3자 변제사항 기억나요, 여러분? 충당부채 관련돼서? 자, 이건 또 기억이 좀 오래돼서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짤막하게 제가 회기처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른 회사한테 보증서 줬는데 그 회사가 변제를 못해서 쉽게 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증서 줬으니까 책임져 줘야 되겠죠? 책임져 주면은, 자, 우리는 책임져야 될 부분만큼을 보증 손실하고 이게 5억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 회사한테 책임져야 될 금액만큼을 우리가 보증, 충당부채라는 거죠. 우리 회사가 딴 회사 보증서 주고 물어줘야 될 부분이 결정되면은 충당부채 설정하게 돼 있잖아요. 응? 연대보증서 쓸 때. 그리고 우리 회사가 만약에 그거를 이용해서 다른 회사한테, 그러니까 보증보험 회사한테 보증보험을 들어놨었어요. 5억을 다 물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증보험을 들어놓으면서 일부 보험료 내면서 내가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가 가능해. 보증보험 회사가 물어주겠대. 그래서 그거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지면은 그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을 뭘 잡고 변제 자산으로 잡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쪽을 뭐라고 처리하게 돼 있었을게요. 그렇죠. 뭐하고 상계하거나 보증 손실과 상계하거나 비용과 상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또는 별도로 뭐라고 잡아요? 보증 수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익으로 잡을 수도 있고 비용과 상계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그거 체크하라고 그랬고. 자, 세 번째는 상계도 허용이 되는데 이것도 물론 허용이 된 예외적인 사항이지만 이게 차익이나 차손이었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단기 매매 금융상품과 관련된 손익. 그렇죠? 두 번째가 또 뭐였어요? 외환손익. 얘네 둘은 외환이익과 외화손실 같은 건 상계가 허용이 돼요. 원칙은 허용이 돼요. 왜냐면 안 된다면서요. 얘들은 차익차손이니까 이거는 봐주겠다는 거야. 원칙은 허용이 되는데 얘네들도 중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경우는 뭐 하게 돼 있어요, 그거? 구분해서 표시하게 돼 있죠? 응? 구분 표시하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상계 허용되니까 기억을 하라라고 그랬었죠. 응? 자, 그렇게 해서 어려운 공부를 같이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인식과 측정에서 측정 봐요, 측정. 자, 우리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 자, 네 가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아예 그냥. 자, 우리 뭐 있었고,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자, 실현 가능 가치, 부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채는 이행 가치, 이행 원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재 가치. 자, 여러분 이 중에서 과거에 해당하는 금액, 역사적 원가, 현재에 해당하는 금액, 현행 원가와 실현 가능 가치. 미래 금액인데 현재 가치로 끌고 왔던 거죠. 얘는. 그렇죠. 이건 미래에 나타날 금액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러죠? 자, 가장 보편적인 측정 기준은 역사적 원가. 자, 그럼 이 둘을 가지고 여러분. 자, 유입이나 유출이냐도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자, 현행 원가는 유입이야, 유출이야. 현행 원가나 실현 가능 가치를 볼 때 여러분, 물건을 보고 판단하는 거, 유입, 유출은 돈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 이거를 내가 시장에서 여러분, 지금 당장 똑같은 걸 사올고 돈을 내주죠. 자, 그게 뭐야? 똑같은 걸 지금 당장 사온다면 얼마 주고 사올까? 이걸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현행 원가로 배웠죠? 현행 원가는 유입이야, 유출이야?
응? 유입이지. 봐봐, 똑같은 걸 사오고 돈을 준 거잖아,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재화의 포인트가 맞춰야 돼, 돈에 맞춰야 돼. 재화에 맞춰야 되는 거야. 물건은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봐요. 이걸 가지고 내가 시장에다 내다 팔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팔면은 이게 뭐야? 실현 가능 가치죠. 그럼 내다 팔면 돈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유입이야, 유출이야? 그렇지. 물건을 봐야 되니까 물건이 유출되면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유출이야. 이거 가지고 말장난해가지고 또 나오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외우면 또 그때가 또 헷갈려요. 외울 수는 있지만 지금은 외울 수 있지.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는 거야. 이거를 돈을 보지 말고 뭘 보자? 물건을 보자라고 생각하는데, 물건을. 유입 유출을 판단할 때 공정가치 때 또 나올 거야. 공략 나올 때 물건을 봐. 돈을 보지 말고. 그래서 분류를 하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한번 썼던 것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있거나, 쟤네들이 포인트였지? 그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살을 좀 붙여가야죠. 자, 8페이지. 자, 거기 보면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나오죠, 여러분. 일반 목적 재무제표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데, 일반 목적 재무제표가 나와요. 일반 목적.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일반 목적이고 특수한 목적은 아니겠죠? 의사결정자 몇 명을 위해서 만드는 재무제표는 아니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전문가 집단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지한 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가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라고 그랬죠?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모든, 그리고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하죠, 그거를.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건 참고만 하는 거예요. 자, 2번. 외부감사제도 회계 처리 기준 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자, 그냥 그것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2번부터가 재무보고라는 개념체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개념체계에서 개념체계 위상이 있어요. 가운데 기업 실체를 대상으로 삥 둘러싸고 있네요, 여러분. 회계기준 제정기구, 즉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이제 개념체계를 작성하고, 재무제표 감사를 위해서는 공인회계사가 또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또 회계기준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자는 경영자, 이용자는 투자자 등 이런 사람들이 기업 실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게 바로 개념체계다. 자, 그래서 이 각자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자, 개념체계는 자, 왼쪽 화살표 있죠? 특정한 측정과 공시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 하나만 줄제세요,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측정과 공시 문제에 대한 기준은 국제회계 기준서가 제청을 하는 거지 개념체계가 이래라 저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개념체계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것만 모아놓은 거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거는 개별 기준서에 있는 내용에 따르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수시로 개정되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체계와 회계 기준이 서로 상충되면 뭐가 먼저라고 여러분? 기준, 그렇지. 뭐 이거 간단한 건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개념체계하고 기준하고 상충되면 기준을 쓴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일반론하고 여러분 법도 그렇잖아요.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 붙으면 뭐가 이기는 거야? 특별법이 먼저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하고 세부적인 얘기를 하는 거하고 부딪히면은 세부적인 얘기를 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1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개념체계의 목적과 위상. 간단해 보죠. 다음의 설명들 중에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내용과 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개념체계는 한글책대 국제회계 기준이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맞죠? 두 번째, 개념체계가 한글책대 국제회계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개념체계가 한글책대 국제회계 기준보다는 우선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기준이 먼저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수시개정률 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4번. 개념체계는 한국 회계기준의 업무 활동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국제기준을 제정하는데 우리가 사용한 접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죠? 자,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0페이지 가시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하는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바로 일반 목적 재무제표였죠? 그거에 대한 재무보고의 내용이가, 자, 목적 보세요. 이 재무보고는 현재적, 그 다음 현재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 보고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비고로 보세요. 일반 목적 재무제표는 실은 모든 이해관계자 아니라 현재 잠재적 투자자나 돈의 대여자 그리고 채권자가 주요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투자자라는 건 여러분 주주를 말하는 거고요. 대여자는 말 그대로 금융기관 같은 자금을 대여해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를 인식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 필요한 정보 밑에 필요한 정보 보세요, 여러분.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 유입액에 대한 예상되는 평가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비고란 하나 줄게 여러분. 거기 자, 거기는 여기는 뭐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재무제표에는 재무보고 사항에는 여러분 100%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을 수는 없어요. 중요성 기준에 의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 판단을 하는 거지 100이면 100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거기에는 모든 정보를 갖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분류합니다. 자, 그러면 자, 3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뭐냐? 자, 경제적 자원에 대한 자원과 청구권. 우리 경제적 자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재무상태표의 자산이죠? 그리고 청구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채와 자본이죠. 채권자의 청구권이 부채고 주주에 대한 청구권이 뭐예요? 자본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경제적 자원과 그 청구권의 성격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한 정보, 주로 재무상태표에 표한된 정보를 말한다. 이런 얘기고. 그 밑에 그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이제 뭐라고요? 변동. 자, 변동상 기업의 재무성과 여기를 담겨있는 재무제표가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의 발행과 같은 그 밖의 사건이나 거래에서 그렇죠? 이 유가증권 등의 발행이나 투자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자, 1번 발생 동그라미 옆에 보시면 내용의 1번입니다. 발생기준 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 당연히 이거 뭐예요? 포괄손익계산서. 과거 현금으로 반영된 재무성과 이거 뭐고요? 현금흐름표. 그렇죠?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3번 재무성과의 기례자는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성과가 아닌. 그렇죠? 이게 주로 이제 우리가 보고하는 게 이게 자본변동표 같은 건 성과는 아니에요, 실은. 그렇죠? 그래서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 이유와 그 변동이 미래의 성과에 주는 의미를 정보용작에 완전히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됐습니다. 그 정도만 체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회계사 16번자 2016년 문제인데 자, 답은 가리고 한 번만 읽어보시죠, 먼저. 자, 옳지 않은 것을 말하죠, 여러분. 1번 보니까 현재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를 대상으로 하는 주된 이용자다. 맞죠, 여러분? 자, 그다음 두 번째.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주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할 수도 없죠. 다 담을 수는 없다. 세 번째가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주된 이용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제공하죠. 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네 번째는 회계기준위원자는 재무보고기준을 제정할 때 주된 이용자가 최대 다수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얘기죠. 이런 거는. 다섯 번째는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 기준서에는 그냥 여러분 딴 내용도 없고 그냥 있다가 아니라 없다만 썼어요, 그냥. 응? 그러니까 있다 없다 바꿔서 장난친 거죠. 근데 우리가 실은 이거는 꼭 기준서가 아니더라도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거 구분할 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은 경영진은 주로 관리회계, 의사결정회계인 원가관리회계에 의해서 우리가 재무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준서가 다시 쓴 것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경영진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자기들이 자체적인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냥 이것도 표현적인 얘기죠. 자, 오른쪽 가시고. 자, 4번. 자, 기본 가정. 자, 거기 하나만 체크하죠. 무슨 가정이에요, 여러분? 계속기업.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가정이 계속기업의 가정이죠. 자, 여러분. 계속기업의 가정을 적용해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해야 되는데 만약 계속기업의 가정을 적용하지 못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청산가치로 표시를 하고 청산가치로 표시한 내용을 어디다 얘기를 해줘야 되죠, 여러분? 주석에 공시하게 돼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주석에. 그럼 이 계속기업이라는 게 여러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야 계속기업의 가정이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몇 년 동안의 정보를 참고해서 계속기업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 몇 개월이라고 배웠어, 우리가? 12개월이지, 12개월? 계속기업의 가정을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 보고기간 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보를 참고해서 계속기업의 가정을 적용할 건지, 청산가치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건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기업 판단 여부는 보고기간 말일부터 12개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5번. 유일한 재무정보 질적 특성. 자, 별표 하나 치시고. 자, 이거를, 자, 그 유인물 다 받으셨죠, 여러분? 예, 그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보고 갈 텐데,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 예,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